연일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도 잇따라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물으며 다주택자의 버티기와 대출 문제를 압박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들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여성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이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약물을 탄 음료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의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18살 고등학생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쇼트트랙에선 임종원 선수가 남자 1000m에서 역전극을 만들어내며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설 연휴 귀성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 가장 혼잡한 귀성길은 모레 일요일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국회 대미투자 특위가 파행을 빚은 가운데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미투자 임시 추진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전까지 사업의 상업성을 사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도 언급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다시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잇따라 두 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정부가 부당한지 답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에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정책 수단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엔 집값 안정을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주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돼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에도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된 걸 두고 양당은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라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 처리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회동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겨누는 모습이네요. 네, 청와대 오찬이 당일 취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해괴하고 무례한 일이라며 다시 장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 바라지 않습니다. 또 야당이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를 파행시켰다며 목리 부리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물밑에선 유튜버 전한길, 고성국 씨 등이 오찬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저히 오찬에 갈 수 없도록 민주당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가 한밤중 재판 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일방 처리하는 일만 없었어도 당연히 오찬에 참석했을 거란 건데요. 앞에선 밥 먹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악법을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중 플레이란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어제 의총에서도 회동을 통해 얻을 게 없었다, 불참하는 게 맞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여론을 전했습니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당 지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건넸고 국민의힘은 서울 중림동 일대 쪽방촌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국회가 연일 야밤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어제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들이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까지 행정통합특별법 3개가 어제 자정에 임박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지원과 교육자치특례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처리를 요청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다만 대전 충남 통합을 두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되고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킵니까? 설 연휴 기간 국회도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 민주당은 법사위가 처리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겠지만 신속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쟁점과 비쟁점 법안 구별 없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라 연휴 뒤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 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개인이든 민간이든 문제는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것이라며 도발 사건이 재발할 경우 혹독한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 축사를 통해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정 장관의 사과 수용을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사과를 받는 형식을 통해 남측의 귀책 사유를 확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영공 침해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향후 군사적 대응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보다 완벽한 결별을 위한 노림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유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북한은 당분간 우리 정부가 내놓을 재발 방지책이 무엇인지를 지켜보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이러한 반응과 관련해 거듭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남북 간의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줄곧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 방침을 여러 차례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들이 연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여성이 약물을 탄 음료를 미리 준비한 점에 주목해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무엇보다 추가 피해가 있는지가 관심인데 더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경찰은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남성 2명과 의식불명으로 깨어난 남성 1명 등 3명 외에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과 지난달 말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들에게 각각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고 2명 모두 몸이 굳은 채 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경기 남양주시 카페 앞 주차장에서 다른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고 이 남성은 한때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음료를 건넨 남성은 모두 3명으로 의견 충돌이 있어 잠들게 하려고 음료를 줬고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언급한 대로 여성은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지만 계획 범죄 정황도 있다고요? 네, A씨가 집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럿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피해자가 의식불명 후 회복한 첫 번째 범행 뒤 나머지 남성들에게는 2배 이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A씨는 두 번째 범행 이후엔 모텔을 빠져나와 남성에게 술에 너무 취해 계속 잠만 자니까 먼저 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듯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 경찰은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여성의 집에서 발견된 약물은 정확히 어떤 약물입니까? 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벤조디아제핀계로 의심되는 약물과 약물을 섞었던 숙취해소제 빈병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 역시 숨진 피해자들에게서 수면제와 유사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알코올과 함께 과다 복용할 경우 마비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으로 숨진 남성 2명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과에서 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함께 A씨의 구체적인 동기를 조사하며 혐의를 상해치사해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메고 간 뒤 7, 8분가량 머무른 것과 관련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그동안 참담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인미수로 기소됐던 가해자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 피해자는 판결 확정 이후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살인미수로만 기소되면서 성폭력 재판이 아니었기에 비공개 재판을 받지 못했고 방청석에서 이 씨의 얼굴을 봐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앞서 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죄 이후로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어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낮은 양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뒤쫓아간 이모 씨,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해 가격해 기절시킨 뒤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심 선고 직후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협박과 모욕,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고도 반성 없이 추가 범행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고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선고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복수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방임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게 공포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마침 오늘 법원이 수사부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강력범죄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2차 가해와 보복 위협,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처벌 기준이 적당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부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같은 판단이 나온 건데 다음 주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의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인지 먼저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 국회,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한 재판부는 북헌 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북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두 번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두 재판부 모두 무거운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념을 흔들었다고 판시했고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지기현 재판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 김건희 특별검사 기소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잇따라 영향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 전 대표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이곳 법원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이 전 대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는 이 전 대표가 범행 이후 한강에서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선고와 8,39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측근이긴 하지만 김 씨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 사건인데요. 그런데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이 전 대표가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모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김혜성 씨의 상당수 횡령 혐의에 대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내내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번 사건 역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발견돼 기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법원 기조에 따른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 밖에 특검 재판들도 진행되고 있죠. 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구명로비의 당사자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고 최수근 상병 순직사고 책임을 묻는 재판이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상병 순직 당시 소방구조대 관계자를 불러서 실종자 수색 작전 상황 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수뇌부의 공판 준비 기일도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설 연휴 귀성길 정체가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팀의 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오늘 오후부터 설 연휴 귀성길 정체가 시작되고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5시가 될 거로 봤습니다. 서울 출발 기준 부산까지 6시간 2분, 강릉까지 3시간 34분, 광주까지 4시간 40분, 대전까지는 3시간 40분이 걸릴 거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귀성 행렬로 가장 혼잡한 시간은 모레 오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40분이 걸릴 거로 내다봤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부담되는 설 연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정속 주행을 돕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기능만 믿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비까지 내리는 깜깜한 고속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고장으로 정차된 차량을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크게 돌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과 2차 사고까지 나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정속 주행을 하게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다 멈춰있던 차량과 부닥친 겁니다. 도로 위 돌발 변수까지 감지해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다지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정차 차량, 고정 물체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과신할 경우에 위험행위가 증가해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특히 지난달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던 SUV 차량이 교통사고 수습을 돕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들이받아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크루즈 컨트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만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만 21명에 달할 정도로 치사율도 높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엔 장시간 운전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122만 명이 해외로 떠날 거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엔 벌써 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YTN 이슈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인천공항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국하는 시민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죠. 최장 5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이곳은 벌써부터 출국 준비로 분주한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줄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커다란 짐가방을 맨 여행객들의 표적인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여행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처가 때 이제 같이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네, 명절 겸 해가지고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가지고 즐겁게 다녀올 것 같고 명절도 이제 길고 하는데 다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국장 앞은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을 보러 먼 길을 떠나는 분들도 보이고요. 모처럼 특별한 추억을 쌓으러 여행 가는 가족들은 들뜬 모습입니다. 기나긴 비행 일정을 앞두고 피곤함 속에서도 설렘이 묻어나는데요. 가방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시작과 끝인 14일부터 18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해도 충분하다며 혼잡도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공항을 이용하실 분들은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와 셀프 체크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운 얼굴들을 맞이하는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모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며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월의 초봄 수준에 맞춰지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대기 정체도 심해질 거로 우려됩니다. 서울과 경기 영서지방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과 설 연휴 날씨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연휴를 앞두고 대기질이 비상인데 지금 농도가 얼마나 됩니까? 네,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영서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시간당 평균 농도가 7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높아졌고 금천구 등 일부 지역은 세제곱미터당 9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는 고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오염물질의 스모그가 가세한 가운데 대기 정체로 농도가 더 짙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예보대로라면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에도 중부지방은 일평균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지역이 유지되면서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도 내일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출입 차량 입부제와 또 공공사업장 단축 운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실시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또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 전반적인 날씨는 어떻습니까? 주의해야 할 점 있습니까? 네, 설 연휴 기간은 성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3월 초에 해당하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2도, 남부지방도 20도에 육박하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연휴 초반까지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끼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고속도로 이용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후 설을 앞둔 월요일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예상되는데요. 영동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또 해상에서는 대부분 풍랑이 거세지겠습니다. 설날과 연휴 마지막 날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상은 연휴 마지막 날에도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지역을 오가면서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객선 결항이나 지연 여부 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설에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환율 속에 각종 지원도 끊기는 연휴 이후 물가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시민들. 장을 볼 때마다 물가 부담을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 음식도 그렇고 좀 준비하려고 나왔는데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25곳의 주요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23만 3,782원, 대형마트에서는 27만 1,2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4.3%, 4.8% 올라 올해도 명절 물가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쌀과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0kg 쌀 소매 가격이 62,617원으로 전년보다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삼겹살과 한우 가격도 평년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068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조기와 고등어 등 수산물을 포함한 16대 설 성수품도 27만 톤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설 성수품에만 집중되면서 가공식품 가격 상승 등 연휴 이후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서 안정이 되고 있지만 설 이후에는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가장 우려가 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쌀과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명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또 성묘객을 위해 무료 셔틀도 운영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막차 시간 연장은 설 당일과 다음 날 이틀 동안입니다. 평일과 같은 수준인 새벽 1시까지로 그 이후에는 대중교통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우선 지하철은 1에서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하루 64차례 더 운행해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새벽 1시까지 도착하도록 합니다. 시내버스는 동서울 등 버스터미널 3곳과 서울역 등 기차역 5곳을 거치는 1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매일 밤 11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다니는 심야 올빼미 버스 14개 노선은 연휴에도 정상 운행합니다. 평소 밤 9시까지 운영해온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주말부터 연휴 내내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이 같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용미리 묘지를 찾는 성묘객을 위한 무료 셔틀도 운영합니다. 주말부터 오는 18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술을 마시고 시동이 켜진 채 서 있던 차량을 훔쳐 성동구 행당동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금 150만 원이 사라졌다는 피해 차주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조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씨 측은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3대 특검 후속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파면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청년 노동자가 숨진 런던 베이글 뮤지엄 등 LBM 전 계열사를 기획감독해 6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표시하고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런던 베이글 인천점에서 개점 직전 주에 숨진 직원을 포함한 7명이 이른 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벗어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하고 본사 회의 참석을 연차 휴가로 처리하는 등 총 5억 6천만 원의 임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건은 형사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63건에 대해 과태료 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지금 선고인데요. 2심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2심 재판부 역시 아마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줄곧 비난만 이어왔는데 입장이 좀 달라졌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북한의 의도를 잘 이제 읽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예. 또 교전적인 두 국가 관계와 관계 맥락에서 지금 남한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전단지 문제와 함께 무인기를 특히 이제 민간 단체가 무인기를 보내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 소통을 어떤 창구를 열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걸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마냥 유화적이고 또 대화와 소통의 어떤 그 계기가 열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그러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이 지난 2018년에 남북 간의 군사 당국 간에 그 이제 군사 합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9.18 합의인데 그 합의에서 사실상 모든 적대 행위, 공중, 해상, 육상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걸 합의를 했죠. 특히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무인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비행체에 대해서는 일체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예. 이걸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어떻든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보낸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민간 단체가 우리 정부 모르게 또 무인기를 날릴 가능성 이걸 굉장히 북한이 지금 우려하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다 강력한 이 통제 장치, 민간 단체의 대부분 무인기 이 어떤 무인기를 이제 발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달라 그런 요구도 당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잠시만요. 자, 조금 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2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법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꽃다발을 들고 법원 앞에 섰는데요. 자, 오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송 전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 음이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불법 정치 자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자, 현장에 제가 2023년 4월 2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위 돈봉투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국의 언론에 보도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이것은 어찌됐건 저를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의원님들, 당원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대신 법적으로는 제가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이제 실현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지지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우리 형사 일부의 윤성식 부장님과 우리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의 공격 속에서도 저의 무죄를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년 동안의 고통을 통해 느낀 것은 뭐냐? 첫 번째,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성문 선생님이 저한테 면회 와서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아라. 저의 부족함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고, 제가 잘 나가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였을 때 정말 내가 주변에 억울한 우리 국민들,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네가 정말 열심히 했느냐.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정치에 돌아오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돈 없고 힘없는 우리 서민들의 그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옆에 와주신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실현된 날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북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대남 관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대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곧 그 북한이 당 9차 대회를 열립니다. 예. 그 9차 대회에서 아마 그 대남 관계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설정한 이제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어떤 실익이 지금 거의 없다는 판단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될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노선을 변경할 만한 그런 어떤 주변 환경 변화라든지 내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는 거고 예. 북한도 그런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선 다행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치를 남측 정부가 했다.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거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에 김주애 참석 여부, 그리고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그리고 당 규약상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로 들어선 거라면 4대 세습화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후계자 수업 단계인데 예. 이제 내정 단계로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곧 있을 구체 당대에서는 공식화 단계로 간다. 이제 그걸 시사하는 지금 평가를 국정에서 한 거거든요. 예. 어떻든 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김주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구체 당대에서 김주애 후계자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 사실 이제 북한은 이 후계자 개선 문제가 지금 그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5년을 회고를 해보면 이제 김주애가 사실 2022년에 첫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ICBM 등장 현장부터 각종 또 민생 현장까지 두루두루 더군다나 또 지난해 9월 달에는 중국 전성절에 중국까지 방문을 했잖아요. 예. 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이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당대에서 과연 어떤 이제 후계자 관련된 시사점을 주느냐, 예. 힌트를 주느냐,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 2025년 3월 달에 북한 근로자라는 잡지에서 이 근로자라는 잡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교육을 하는 이 그 중요한 학술지인데 예. 여기에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로자에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후계자는 김정은 그러니까 현 통치자 김정은이 생존 시에 지명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후계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 예.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전당의 조직적 의사에 의해서 이제 추대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번 달 하순에 열리는 이 구체 당대회에서 전당이 조직적으로 김주애를 추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 규약을 개정해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명기할 수도 있고 예. 또 지난 8차 당대에서 결정한 이 제1비서라는 직위가 있는데 그 제1비서에 김주애를 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예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이 근로자라는 어떻게 보면 당 이론 사상지인데 당 이론 사상지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보통 이런 중요한 파격적인 결정을 할 때 당 간부를 대상으로 사전에 사상 교육을 합니다. 또 이론 교육을 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당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이 또 한 가지 밝힌 게 북한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으로 제시한 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 사실 이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하게 되면 북한에 부과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라든지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하나의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핵 보유국 지위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관련된 다양한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핵심 조건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강원 강릉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SUV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선 한 SUV가 홀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는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낮에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1차로를 유유히 달립니다.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커브 구간으로 진입하고 잠시 뒤 맞은편에서 검정색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1초 만에 두 차량이 정면으로 맞부딪힙니다. 오후 2시 반쯤 강원 강릉 영동 고속도로를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SUV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승용차 60대 운전자와 SUV 운전자와 동석자까지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경찰은 역주행한 60대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블랙박스 등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식당 내부 폴리스라인 안으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유리가 조각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김포에서 차량 한 대가 식당으로 돌진한 사고인데 식당 손님과 직원을 비롯해 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단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검정색 SUV 앞부분이 내부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밤 11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 인근에서 SUV 한 대가 홀로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전후 사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남 합천군 가야면 돼지우리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770마리가량이 폐사가는 등 소방당국 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44분쯤에는 합천군 용주면 소축사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관리동이 모두 불타는 등 소방당국 추산 1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사우나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내부에 연기가 퍼지며 이용객 20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 있는 건식 사우나실에서 불이 시작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4월에 열리는 BTS 월드 투어 고향 도쿄 콘서트를 영화관에서도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4월 11일 고향, 18일 도쿄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전 세계 75개 국가 지역 3,50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서 상영되고 예매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릴 BTS 공연 기간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평균 2.4배 상승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부산 지역 호텔과 모텔, 펜션 등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숙박료를 조사한 결과 공연이 열리는 주말 일반 평균 숙박요금이 전주, 차주 대비 평균 2.4배 오른 거로 집계됐습니다. 모텔이 229.7% 올랐고 호텔은 186.5%, 펜션은 17.4% 올랐습니다. 5배 이상 올린 숙소는 13곳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이었습니다. 수입한 짝퉁 명품 시계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거나 가짜 명품 의류 등을 팔아 5년 동안 모조품 35억 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30대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시계공과 가짜 명품 상표 판매상 등을 검거해 최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동대문 상가에서 구매한 의류에 명품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던 유통업자들은 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이후 사무실을 옮겨 가짜 명품 시계 판매로 업종을 바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까지 투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략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날은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의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희뿌연 먼지가 온통 하늘을 뒤덮으면서 건물의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기에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3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5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연휴 초반까지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고 동쪽 지역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초속 15m 안팎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